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1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오신 분들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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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콩입니다. 반갑습니다. 콩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너무 반가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목 매달고 있는데 정말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이제 그 철학적 해석학을 머글림 덕분에 무사히 마쳤고요. 2회 방송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게스트가 자꾸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철학적 해석학에서 여러 철학자들을 다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철학적 해석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2차 문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1차 문헌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다머나 레비나스 같은 사람들의 1차 문헌을 다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머글림 진리와 방법 다시 그쵸.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다시 피시길 바랍니다. 그쵸, 도서관에서 다시 피시고 도서관에서 읽으시면 안 되고 집에 빌려 오셔가지고 잠들 때 같이 잠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콩님 방송 어떠셨어요? 들으셨죠? 네, 저는 사실 그 1부, 2부 다 좀 어렵고 이제 철학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궁리하고 어떤 이론을 정립해 가고 모르는 부분을 발굴해 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철학이잖아요. 생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해결이 안 되고 도대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는 건가? 처음에는 좀 답답한 마음으로 사실은 들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철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낼까? 이런 문제들은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서 근데 결론에 가서 좀 마음이 안정됐어요. 결론이 뭐였죠? 그 역시 타인과 만나야지만 우리가 나의 이런 닫힌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정해진 기준에서 다른 걸 볼 수 있다. 낯설음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는 현대 철학, 뭐 철학 자체를 아예 모르지만 현대 철학에서 타자, 낯설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철학자 대부분이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서 레비나스 같은 경우도 유태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기들의 경험이 되게 많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딱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슬람에 대한 혐오라든가 아니면은 극우주의가 막 일어나고 뭐 각 나라들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까지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다시 폭력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철학자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사람들한테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우신이 이제 어느덧 11회인데 방송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색깔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옆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좀 버거운 면도 분명 있습니다. 20회, 30회가 되면 좀 발전을 할까요? 응원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버거움을 가득 안고 오늘은 지난 시간 필리스 트리블에 이어서 페미니즘 성서 해석학 프로젝트 시리즈 3탄으로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인물을 소개를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그녀의 신학과 중요한 신학 개념들을 그리고 3회차 방송에서 피오렌자의 성서 본문 해석의 실제를 소개해 드리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오렌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피오렌자 벌써 한 거 아니냐 공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처음이고요. 피오렌자 이야기를 통해서 페미니즘 신학과 성서 해석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즉 그들이 설정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페미니즘적 성서 해석학에 드리워진 여러 혐의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해명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피오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니 매우 흥분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런저런 학자들을 다루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물론 모두 다 훌륭한 학자들이고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 제가 매료된 학자는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슬러 피오렌자는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에서 또 기독교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이제 1938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이던 44년 9월에 러시아군 공격으로 전쟁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표류하다가 전쟁이 끝나던 45년에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학업이 몇 번 중단되었다가 세 번째로 이제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였다고 해요. 결국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루터교가 주를 이루고 있던 지방에서 카톨릭 소녀가 이토록 뛰어난 성적을 얻게 된 것이 당시 많은 이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58년에 엘리자베스는 대학 예비 과정을 마치고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독일 문학과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62년에는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63년에는 박사학위 바로 밑에 해당되는 상급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요. 64년부터 박사 과정을 시작해서 70년에 민스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32의 박사학위가 되셨군요. 네. 대학에서 신학 교육을 받는 전 과정 동안 엘리자베스는 거의 모든 수업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대요. 근데 계속 1등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어떤 교수들은 그녀가 너무 뛰어나니까 굉장히 협조적으로 서포트를 해줬는데 다른 교수들은 여성이 신학 석박사학위를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고 뭔가 이제 신학 영역에서 교수가 되고 또 사제가 돼야 되는 남자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64년에 엘리자베스는 석사를 취득한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루돌프 슈나켄부르그를 지도교수로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신학계의 거장들의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불투만, 뭐 라너, 칼 라너, 뭐 이 정도, 매츠 이 정도 제가 이제 읽어본 사람들만 아는데 루돌프 슈나켄부르그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 분이신가 봐요. 근데 슈나켄부르그는 엘리자베스가 카톨릭 평신도 여성 신자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수가 못 될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신학의 미래를 쥐고 있는 남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세 중에 너를 포함시키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했던 거죠. 미래도 없는 여성에게는 이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뛰어난 학업 능력과 성취로는 극복되지 않는 장벽이었던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가 매우 고민을 하며 대학 근처를 걷고 있을 때 다른 교수였던 요셉 슈라이너 교수를 만났대요. 그리고 요셉 슈라이너 교수가 자기가 민스터 대학으로 이직을 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가면 내가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이제 연구직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스터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민스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그때 슈나켄부르그가 너한테 장학금을 줬으면 어쩔 뻔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오렌자는 자신이 사제 예비자들을 위한 신학 수업 과정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싸웠고 결국 입학 허가를 받아냈지만 그녀가 많은 남성 동료들과 같은 신학적 질문과 주석을 위한 토론의 결론을 내리는 칼 라너, 루돌프 불트만 혹은 루돌프 슈나켄부르크 같은 신학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성이 신학자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왜 그 과정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를 시험해 보고 싶었나? 성취 이런 거를? 한계를? 그 피오렌자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렸을 적 꿈을 적으면서 그러니까 내 친구 누구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고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교황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10대로 접어들면서 좀 세상을 알게 되면서 여자는 교황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성당에서 아니면 그런 주교 시스템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했대요. 그러니까 수녀도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쪽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시대에 그녀가 64년 상급 석사학위를 받을 때 쓴 논문의 주제는 사뭇 도전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석사학위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THM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MDB 끝나고 받는 거. 근데 이 논문은 잊혀진 동반자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하는 봉사직에 초점을 두고 칼 라너나 이브 콩가르 같은 거장들이 이루어 놓은 진보적 신학이 독일 카톨릭 교회와 다른 기독교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목회 실천을 정당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가했고요.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여성들이 단지 부제나 사제뿐 아니라 주교로도 서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칼 라너나 이브 콩가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어마어마한 카톨릭 거장, 카톨릭 신학의 거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라너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말했던 사람이고 이브 콩가르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급 석사학위를 받을 때 이 사람 몇 살? 20대 후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엄청난 남성 신학자들을 겁나 그냥 깠던 거죠. 그녀의 이 첫 책은 박사학위를 받기에도 충분하다는 평을 얻었지만 카톨릭 주교들은 이 내용을 꽤나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피오렌자는 패러다임 바꾸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첫 저서에는 성직 신분 구조나 이론적인 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내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중요한 방법론적 함축이 담겨 있었다. 여성신학이나 해방신학이 나타나기 전이었지만 그 책에서는 여성의 경험과 교회와 목회의 실천이 교회론과 영성을 이론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자기의식은 없었지만 신학을 하는 평신도 여성이라는 주변적 위치에서 신학적 구조물들을 재검토하려고 하는 신학의 주체로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신약성서 전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박사과정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이런 주변성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비록 내가 2개의 고급 신학 과정을 최우등으로 마쳤지만 나의 지도 교수는 내가 장학금을 타도록 해주기를 거부하면서 학문 세계에서 장래성을 찾을 수 없는 여자 때문에 기회를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건 이제 그 피오렌자가 패러다임 바꾸기라는 글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신학 여정을 돌아보는 중에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가 여성 신학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조차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신학의 주체로서 바깥에서 그 신학의 구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다, 자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녀는 71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71년부터 84년까지 14년간 미국의 저명한 카톨릭 대학인 노트르담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독일이 그러니까 신학의 어떤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뭐 독보적인 존재였고 세계의 가장 그 출중한 학생들이 불투만 밑으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그 불투만의 제자들이 이제 독일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수학한 사람들이 이제 잡을 얻기가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당시 이제 그 대학의 종교학부에서 피오렌자는 유일한 여성 교수였고 이는 그녀가 대학의 교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를 짐작해 줍니다. 그녀는 당시 미국 학계 뭐 어디서 안 그랬겠냐마는 미국 학계 여성 차별을 다음과 같은 일화로 말해줍니다. 나는 운이 좋게도 독일에서 박사 논문을 마친 후에 전임으로 대학원 수준의 지위에서 교수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첫 책을 쓰고 쏟아져 나오는 여성 관련 저술들의 영어 번역 준비를 하면서 학계의 여성 차별, 특히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많은 기관들이 아직도 부부의 고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규칙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 기관들은 기혼 여성의 고용은 시간제에 국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전임의 대학원 수준의 직위를 얻을 수 없다면 미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1971년 미국 종교학회와 성서학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이런 임용이 얼마나 이례적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 모임을 계기로 종교학 관련 학회의 여성 회원들이 여성 종교학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나는 참석한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이 전임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0년대에는 많은 분야에서 자격 있는 교수진이 부족했는데도 말이다. 피오렌자가 이제 처음에 임명이 될 때 여기에 있는 다 여자들은 전임이 아니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그래서 전임 자리를 얻어냈는데 뭐 AAR이나 SBL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장 세계적으로 이제 저명한 성서 학회거든요. 그 종교 학회고.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여자들 대부분이 전임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71년에 처음으로 여성 종교학자회가 결성이 되는데 이제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대학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또 한 명의 페미니스트 저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캐롤린 골드 하일브룬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는 소개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번역된 저서도 거의 없고요. 1926년생으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졸업 후 모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녀는 콜롬비아 잉글리시 디파트먼트에 채용된 최초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문학과에서 종신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32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학문적 출판뿐만 아니라 케이트 프랜슬러라는 영문과 교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추리소설도 14편 출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자로서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소설은 아만다 크로스라는 필명으로 쓰고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는데 한 광팬이 그 카피라이트 레코드 기록을 추적해가지고 밝혀냈다고 해요. 대학과 교수 세계를 배경으로 한 그녀의 소설을 통해 헤일브루는 페미니즘과 학계의 권력 투쟁, 여성들의 우정,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주제들의 여러 이슈들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헤일브룬이 66세의 나이로 은퇴를 한 1992년에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앤 매튜스라는 기자가 헤일브룬을 주제로 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콜롬비아 영문학과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르포 기사였던 거죠. 근데 콜롬비아 대학의 전 학장이었던 칼 호프트는 과거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콜롬비아와 미국 다른 대학들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92년 현재 그런 일은 없다. 이 기사는 러비시다, 쓰레기다. 라고 편집자에게 분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헤일브룬은 자신이 콜롬비아 영문과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성 이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 자신이 동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했고 중요한 위원회들에서 제외되었고 조롱당했고 무시당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헤일브룬이 66세에 그러니까 은퇴를 종용받은 게 아니라 저항의 의미로 학교를 떠난 거였대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건 우리의 트리하우스 클럽이야. 트리하우스가 이게 그 미국에 보면은 나무에다 이렇게 남자애들 집 짓는 거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것처럼 집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트리하우스 클럽이니까 여자들은 출입 금지라고 말하는 유치한 남자애들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헤일브룬은 뉴욕타임즈에 실은 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요록에 올라와 있는 내 이름이 콜롬비아 대학에게 모더니즘에서 페미니스트적 연구를 적극 장려한다는 명성을 주었다. 그런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요록에 그 이런 헤일브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진보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그렇죠. 여성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연구를 지원하고 이런 그 느낌적 느낌을 주면서 많은 여학생들을 끌어모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헤일브룬이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얻어냈던 거라는 거고 피오렌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버드에 피오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버드의 어떤 신학계가 그 페미니스트 연구를 굉장히 지지할 것 같고 열려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피오렌자가 말하고 있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가 대학에서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을 헤일브룬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교수 임용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헤일브룬은 콜롬비아 잉글리시 디파트먼트에서 모더니즘 전공의 교수 임용 시에 페미니스트들을 채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그 학과의 거물급 교수들은 자신의 제자들이 채용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자신의 남성 제자들이겠죠. 피오렌자도 하버드 신학부 교수 채용에 있어서 남성 교수들이 여성 교수 후보자들의 시강에서 얼마나 시시한 트집을 잡는지를 묘사하면서 여성들의 학계 진출을 막고자 하는 남성 중심의 교수 사회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잉글리시 디파트먼트에서 헤일브론에 대한 뒷담화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헤일브론의 동료 교수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서 학식이 출중한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뒷담화하고 왕따하고 시선으로 사람 기분 이상하게 만들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헤일브론은 콜롬비아 잉글리시 디파트먼트에서 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교수였지만 저항의 제스처로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소설을 쓰면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쳐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셔가지고 뉴욕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몇 채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혼자 그 있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는데 혼자 보낸 시간이 되게 많았대요. 혼자 쉬는 아파트 뉴욕에 혼자 쉬는 하이드파크 앞에 있고 혼자 쉬는 원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별장도 있고 집 여러 채 자기 소유에 있었다고. 멋있다. 부럽네요. 네. 피오렌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르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노트르담에서 가르치던 거의 마지막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관한 여성신학적 재건을 출판하는데요. 이는 남성신학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역사 비평적 방법으로 남성 중심적 성서해석 패러다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책이었고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으로 인해 피오렌자는 노트르담 대학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이 남성 신학자들을 그토록 불편하게 신사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핵심을 찔렀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8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성공회 대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카톨릭 신자인 그녀가 성공회 대학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노트르담 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카톨릭과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카톨릭의 남성 중심적 성직 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카톨릭 신자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회 신학대학에서 4년 동안 비판적 여성주의 성서 해석을 소개하고 가르쳤는데요. 카톨릭 학교인 노트르담에서 가르칠 때보다 더 많은 카톨릭 여학생이 그녀의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피오렌자의 학문적 연구가 점차 학계의 인정을 받으면서 1985년 미국 성서학회의 첫 번째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학자들이 성서 연구에서 비판적 여성주의적 관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의 성서학회라는 게 이제 SBL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아까 한국에도 SBL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성서학회입니다. 제가 주워 들은 것으로는 만약에 이제 학자들의 그런 지금의 어떤 위치를 가늠하고자 할 때 SBL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SBL에서 여성 회장을 뭐 속된 말로 먹으신 거죠. 존먼 스웩. 회장 스웩. 같은 해에 그녀는 주디트 플라스코라는 유대교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함께 여성주의 종교 연구, 줄여서 JFSR이라는 잡지를 펴내게 됩니다. 주디트 플라스코는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의 어떤 그 죄 관념에 대해서 이제 예일에서 박사 논문을 쓴 분이고 여성의 죄는 다르게 이야기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분이에요. 이 JFSR을 만들게 된 거는 많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기존 학술지에 발표될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졌고요. 창간 이후 현재까지 JFSR은 여성 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업하고 그들의 학문 업적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로 일단 이제 보세요. 그 SBL에서 회장 먹었잖아요. 네.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부르는 거죠. 하버드에서 넌 여성이니까 써줄게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88년 이후로 지금까지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성서 해석학과 여성신학 분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오렌자와 같은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페미니스트 신학의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피오렌자는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는 글에서 자신이 신학을 시작했던 때에는 초짜학자가 기댈 수 있는 페미니즘적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새롭게 출판되는 페미니스트 신학의 연구 결과들을 자신이 모두 다 섭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자신이 모든 새로운 자료들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과 신학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간 사뭇 달라진 학계의 지형을 전합니다. 그녀를 포함해 다른 여러 선배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후학들이 양성된 덕분이겠죠. 한국의 신학교에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신학교가 어렵다 이러다 뭐 신학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신학교들의 피오렌자 같은 교수님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피오렌자 같은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자는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기존의 해석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세상과 대화하게 하죠. 그녀의 성서 해석은 분명한 방식으로 억압받는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이라면 많은 여성과 남성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말이죠. 신학교 문 닫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피오렌자의 신학, 그녀의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혼자 쭉. 네. 저는 좀 그런 여기 이제 앞에서 피오렌자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평신도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평신도 여성이 그 주변인으로서 사는데 이제 주체로 이런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피오렌자 교수님은.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이거 방송 같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교회 내에서 평신도 운동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로 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민주적으로 교회 운영이 되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 평신도가 어떤 주체를 쓰고 사실 교회 안에서는 여성이 대부분이니까 그 안에는 이제 여성이 주체로 서가는 과정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신학의 영역으로 학문의 영역으로까지는 그것이 못 온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세계지만 교회 내에서는 어떤 여성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뭐 장로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도 나오시지만 신학의 영역은 학문은 더 뭐랄까? 학문은 왜 그럴까요? 맞아요. 벽이 더 높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개신교에서 평신도 운동이라는 거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굉장히 엄격한 하이어키가 있고 그래서 평신도라는 어떤 직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린 게 개신교인데 개신교에서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평민 이런 느낌을 주는 맞아요. 그런 거 반대로 진짜 목사님과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성직자 계급을 무너뜨리자. 모든 사람을 사제직으로 만든다라는 게 루터의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 성직자가 있고 그다음 평신도가 있고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되게 문제고 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신도 운동이 있지만 그 평신도 운동은 대부분은 그런 여성들로 구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평신도 운동은 굉장히 사적인 운동처럼 느껴져요. 그게 어떤 공적인 영역으로 나가서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의 맞아요, 주축이 맞아요. 이제 평신도가 돼야 돼. 교회의 주축이 평신도가 돼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야 돼라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굴러가게 만드는 결국 또 일시키는 건가? 그런 그러니까 왠지 헌신. 그 주체성이라는 것을 빌려와서 사적인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걸로 이용되는 면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평신도 운동이라면 그 평신도들이 실제로 교회 운영에서 맞아요. 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그래야만 그게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 정치와 연결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평신도 운동이지 뭐 성경 공부 그다음에 뭐 식사 준비 이럴 때는 맞아요. 평신도 운동이고 그러니까 한때 그래서 유행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평신도 운동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결국 교회 구조상 결정을 내리는 거는 당회장, 목사님, 그다음에 그 주변 분들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여했던 그룹이 생각나는데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자, 우리 모두가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뭐 남자분들은 왕왕왕 나는 왕자다. 여자분들은 공공공 나는 공주다. 어떤 성도가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두가 왕이면은 목사님은 뭔가요? 했더니 왕 중에 왕, 대왕이
그거를 어떡하냐. 어디서 들었냐면 와. 진짜 지금입니다, 지금. 선교단체 간사를 하는 수련회에서 그런 목사를 초청해서 듣는 걸 보면서 굉장한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일단 목사님들이 세련되지 발언할 않았다는 건 둘째 치고 정도로.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나는 왜 선교사로 이거를 듣고 앉아있지? 이런 자괴감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묻어있는 많은 뉘앙스들에 대해서 내가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목사가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묻어있는 뉘앙스를 다 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누군가가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의 문제,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이었는데 그 여성분이 자기를 사람들이 목사라고 잘 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데에는 그분이 30대셨는데 30대 여성이 목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뭐 잘해봐야 전도사 아니면 평신도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사일 리 없어라는 그런 전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였는데,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때 그것이 권위자로의 인정이잖아요. 목사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 그런 존재여야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권위가 분명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목사라는 이름과 직위에 마땅한 어떤 권위와 인정과 존경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고 있는 거라면 뭔가 또 저항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날 목사라고 불러줘. 나 목사란 말이야. 이렇게. 주님의 종. 진짜 싫다. 주님의 종 진짜 싫다. 지금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반일 마왕이라고 그래요? 왕이 되신 건가요? 왕이 되셨어. 천황에 맞먹는 반일 마왕이시래. 마왕. 마왕. 갑자기 대왕에서 생각났어. 그래도 왕이니까. 우린 마왕의 족속들. 나 마왕 되게 매력적이다. 네, 오늘 휙 지나가네요. 이게 여러 가지. 네,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코너인 쫀쫀 컨텐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만든다라고 믿고 싶은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신나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테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테드 영상 중에서 의외로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이면서 그리고 기독교 중에서도 복음주의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관한 테드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동성애. 테드 영상은 어떤 거였냐면은 되게 독실한 그런 복음주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동네에서 이제 뭐 몇십 년을 살면서 그 교회가 삶이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 안에서 자랐고. 그런데 이제 첫 딸이 대학을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는 그 외부로 가잖아요. 근데 첫 학기가 거의 끝날 때 전화가 와서 엄마, 내가 여자가 좋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전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을 하다가 내가 교회를 택할 것인가 딸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딸을 택했다. 근데 되게 많은 부모들이 특히 복음주의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정죄한대요. 그리고 다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의 자살률이 엄청 높대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제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테드까지 나오게 되신 건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더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세적인 그래 인정할게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세상이 그들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교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되게 많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멋진 영상 제목이 What the Bible Says About Homosexuality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일단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 두 분이 그 사제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녀님인 줄 알았어요, 일단. 그래서 카톨릭의 수녀님과 신부님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여자분을 계속 찾아봤어요, 이름을. 그랬더니 성공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편견인 거죠. 근데 성공의 여자 신부님이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계세요. 엄청 멋져요. 근데 팔뚝이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 그래서 그것도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두 신부님 사이의 인터랙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배울 게 많았는데 두 분이 정말 존중하는구나 서로를. 보통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자가 어떤 주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분이 서로 존중하면서 이게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되게 보기가 좋았고 처음에 코미디처럼 두 분이 이제 극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 신부님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의 앞에. 그래서 내가 빅가이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당신 여기 그 리셉셔니스트냐 여자분한테 아니면 여기 세크러터리냐 그러면서 빅가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나를 사람들이 빅가이라고 부르냐 so cute 그러면서 내가 그 빅가이야 네가 찾고 있는 당신이 빅가이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대한 어떤 편견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뭐 어쨌든 재밌는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목처럼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동성애자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 지지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발음이 엄청 좋으시고요. 쉽게 말씀을 하셔서 영어에 능숙하신 분들뿐 아니라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막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막 기능 켜놓고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믿는 페미를 추천하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 23일에 결성된 그룹이에요. 믿는 페미는 크리스천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소개 첫 글에 보면은 교회 내 성차별에 대한 성토와 함께 교회 내 페미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안고 결성된 그룹이라서 여성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거기 티스토리가 있어요. 믿는페미.tstory.com 가시면은 칼럼 글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칼럼을 보니까 하나님은 낙태한 나를 잘했다 칭찬하셨다. 되게 그냥 제목만으로도 하나님이 낙태한 나를 이게 교회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얘기들.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못했었는데 이 그룹을 통해서 SNS라던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남겨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되게 의미 있는 그룹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팟캐스트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 글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쉽게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콩님 하나 던져주시죠. 마르첼라라는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를 제가 요새 좀 많이 재밌게 봤는데 그걸 보면서 마르첼라라는 여자 주인공이 형사예요, 형사. 엄청 똑똑한 형사인데 10몇 년간 아기들을 키우면서 형사로 이제 재직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 살인 사건이 예전에 자기가 해결한 사건의 카피캣처럼 돼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형사로 복직을 해서 이걸 찾아가는 범인을 찾는 내용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의 삶이 얽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쨌든 자기 그 회사의 CEO의 딸과 CEO가 된 것 같아. 그 사람이랑 이제 불륜 관계고 이 여자를 떠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삶은 다 위기야. 근데 이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거가 삶이 위기여도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막 해내. 그럼에도 되게 괴롭지. 자기 삶이 위기니까 관계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여성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깥의 삶은 있지만 남편이 이제 떠나려고 하고 아이들은 이제 남편이 변호사여서 돈을 잘 버니까 사립학교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막 아빠는 좋은 사람인데
엄마는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나중에 2부까지 나오면 엄마는 엄마를 좋아하지만 엄마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막 보여줘.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 여자가 사실은 이 여자가 약간 폭력적이고 이제 중간에 사연 있는 게 그 기억을 잃는 순간이 있어. 그 이유가 스포를 하자면 자기 딸 그 어린 아기 베이비 딸을 잃어. 그러니까 영아 돌연 증후군 그때서부터 이 여자가 이제 되게 불안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남편도 이제 불륜을 갖고 결국 이 가정을 깨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나의 느낌은 어쨌든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여자가 그 똑똑했던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가족들은 다 떠나고 이 사람은 이제 남는 게 형사라는 직업 하나야.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죄책감, 어머니로서의 나의 역할로서의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계속 흔들려. 굉장히 힘들어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추리 드라마긴 한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좀 많이 깎아주세요. 네. 아니 잘하셨는데 말씀. 이렇게 오늘의 10일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떠셨는지 네 얘기를 좀 해보고 네 해주세요. 오랜만에. 벌써 지금 정리하고 계신데요. 케이크 집어넣으려 했는데 저 이제 1회부터 열혈 애청자로서 이런 거를 만들어갈 때 진짜 어떤 딱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하겠어 이런 운동으로 우리가 얘를 시작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길을 잡는 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저도 가끔 출연하니까 저도 제일처럼 막 걱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피오렌자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주변인으로 머물렀던 우리 얘기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이런 이제 뭐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훌륭한 여자들이 있었어 짱 멋있지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진짜 주체적으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래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일단 뭐 우리가 0으로 떨어지는 방송만 하겠다 이랬지만 0을 또 넘어가니까 새로웠고 피오렌자님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누굴 닮으신 거예요. 그 아니에스 바르다라는 감독님 여성 감독님이 있는데 너무 닮아가지고 되게 친근했다. 두 분 다 잘 모르는 분이지만 익숙한 얼굴이다. 가지고 더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다음 방송 때 더 알아가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려고 하는 그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한 학자들도 그 학자들이 페미니스트적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다음에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이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긴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성들의 어떤 입지가 조금 더 넓어졌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인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은 왜 그렇게 말이 어렵냐 라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이 좀 안 되냐 그거 다 엘리트들만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페미니즘도 그렇고 페미니즘 성서 해석학도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남성의 어떤 학문이나 남성 신학자에게 하는 법은 거의 못 들어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넨베르그라는 조직 신학자의 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리학적인 개념을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학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거든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식한 것을 탓하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왜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유난히 쉬워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근데 되게 쉽게 말하면 이거를 단순화시켜 버리면 너무 유치한 개념이 되고 그러면 또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것과 그것의 어떤 사상을 이해한다는 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닌데 이런 여성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여성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근데 남성들은 그게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경험을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학문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왔다는 것도 미러링 해보시면은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면서 11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